큰 틀의 주제로 삼은 것이 구단은 자선 기업이 아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농구팀들은 돈을 쓰는 만큼의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각 구단 감독 코칭 스태프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아마 대부분의 감독들의 연봉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원 선, 그리고 좀 더 경력이 있거나 좀 좋은 성과를 낸 감독들은 한 3억 5천에서 4억까지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개는 되지 않지만. 그리고 수석 코치가 1억 후반대, 경력이 좀 많은 수석 코치가 뭐 많으면 2억 정도, 서브 코치가 한 1억 5천대, 코치를 3명 두는 팀은 가장 막내 코치가 한 1억에서 아니면 9천만원, 8천만원 이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거기서 코칭 스태프 구성에만 얼추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셀러리 컵이 끼지 않는 금액이 한 7억에서 8억 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 감독이란 자리는 되게 귀한 자리예요. 프로농구팀 감독, 여자농구팀 감독 말고 남자 프로농구팀 감독, 우리나라에 10개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코치 자리는 30개에서 40개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제 구단들도 코칭 스태프 구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좋은 코칭 스태프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자리면 그만큼의 무게를 느끼고 그만큼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팀들은 한 오프 시즌에 3개월가량 새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한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때 코칭 스태프의 우리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선수가 2명이 뛰던 때에는 코칭 스태프가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똘똘한 외국인 선수 2명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 6강 언저리를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무조건 20점씩 넣었잖아요. 2명이서 거의 40점에서 50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이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었어요. 외국인 선수에게 볼을 잘 주는 가드 하나, 그리고 상대팀 에이스를 막는 수비수인데 슛까지 쏠 수 있는 3&D, 이렇게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6강을 무조건 가는 구조고, 여기에 한 잘 받아먹고 리바운드 한 대여섯 개 할 수 있는 토종 빅맨이 있으면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감독이 뭐 특별히 뭐 준비하지 않아도.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고 나머지를 국내 선수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의 기량이 좀 처질수록 감독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 농구보다 여자 농구가 감독의 능력이 더 중요해요. 남자 농구는 외국인 선수를 한 명을 쓰지만 여자 농구는 외국인 선수를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여자 농구는 그만큼 감독의 역량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남자 농구도 그에 못지않게 외국인 선수 경기에 한 명만 뛰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이 정말,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늘상 하는 얘기지만 농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빠른 농구를 하겠다 라고 해서 갑자기 빠른 농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비 농구를 하겠다 라고 해서 갑자기 다음날 빠른 수비 농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공격 농구를 하겠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공격 농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팀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시간이 오프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 게임을 하는 것보다 팀의 훈련을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 남들과 똑같은 훈련을 하나, 아니면 남들과 뭔가 다른 훈련을 하는가.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이 그래요. 삼성이 김혜범 코치가 합류를 하면서 질적으로 훈련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시래가 상대의 압박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대의 앞선 압박에 대비하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김혜범 코치도 그렇고 이규석 코치도 그렇고 이두훈 코치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그 김혜범 코치가 이렇게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오늘 할 훈련 프로그램이 쭉 적혀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제작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를 또 찍습니다. 촬영을 해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다시 뭐죠? 코칭 스태프가 오늘 훈련에서 잘 된 거와 안 된 거를 한번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잘 안 된 거는 내일 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진도는 뭘 해야 될지 미팅을 해요. 그 다음에 다 퇴근한 다음에 김현범 코치가 남아서 영상 찍었던 걸 다시 봅니다. 다시 보고 잘 된 거 안 된 거 다시 한번 추려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날 운동할 거를 한 번 더 스케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날 또 다시 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3개월이 쌓이면 그 팀의 훈련 완성도가 되게 좋은 거죠. 이에 반해 코치가 훈련 전에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하고 있는 팀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원래 보던 유튜브, 뭐 주식이나 게임 그런 거를 하는 코칭 스태프도 있어요.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오락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농구에 대한 연구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과 같이 이렇게 훈련 하루하루에 공을 들이는 팀과 코칭 스태프가 훈련 전에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팀, 하루만 놓고 보면 뭐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3개월이 쌓이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팀의 경기력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농구 팀은 오죽하겠습니까? 삼성이 얼마 전에 KGC 오마리 스펠만에 대한 수비법을 가지고 나왔었죠. 1라운드 때 배수용을 오마리 스펠만에게 붙이는, 힉스가 아닌 배수용을 붙이는 수비를 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를 다 따라해요. 그죠? 전부 다 스펠만한테 국내 선수를 붙입니다. 단순히 그냥 붙인 게 아니었어요. 이 수비가 어떻게 돼서 배수용을 붙이는 수비를 하게 된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현범 코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펠만의 공격 분포가 포스트업이 거의 없다. 볼을 잡고 공격을 시작하는 위치가 3점 라인 바깥에서 형성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스펠만에 대한 공격 옵션을 찾아봤더니 외곽에서 던지는 스팟업 슛이 스펠만의 공격의 21.6%가 스팟업, 그리고 공격 옵션 두 번째가 트랜지션 득점 전체의 14.4%,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1대1 공격, 완전히 비워놓고 하는 1대1 공격이 13.4%, 그리고 포스트업은 스펠만이 가진 전체 공격의 8.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현범 코치가 말한 대로 볼을 잡는 위치가 외곽인 거죠. 근데 아이자에 힉스를 붙이면 힉스가 외곽으로 나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 거죠. 힉스가 외곽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면 골 밑에 오세근과 문성곤에게 리바운드를 뜯깁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배수용 선수를 스펠만에게 붙인 거죠. 힉스가 오세근을 1대1로 맞게 되겠죠. 오세근 선수도 힉스를 상대로는 중거리 슛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세근 선수가 중거리 슛을 던지면 또 힉스가 그만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또 문성곤 선수에게 또 리바운드를 뺏깁니다. 그래서 삼성이 생각한 거는 그럼 오세근한테 중거리 슛을 내주자. 힉스를 오세근 선수에게 중거리 슛을 주는데 오세근 선수가 그날 중거리 슛을 그렇게 많이 넣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삼성이 스펠만에 대한 수비를 아주 멋지게 해냈죠. 삼성이 KGC를 잡은 이후에 한동안 모든 팀들이 국내 선수를 스펠만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스펠만에 대한 분석도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리바운드가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를 뺏기지 말자는 의도 두 가지를 모두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중거리 슛은 어차피 맞아도 크게 많은 점수가 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거리 슛은 주는 쪽으로 하자. 이런 전략들이 나온 집약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삼성은 다른 팀이 한 수비를 따라가는 게 많았지, 삼성의 수비가 리그의 수비를 주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런 코칭 스태프의 분석과 노력이 기울여지니까 삼성이 1라운드 초반부터 리그의 수비의 흐름을 이끄는 팀이 됐어요. 당장은 조금 성적이 좀 다시 떨어져 있지만 일단 삼성이 이렇게 리그의 수비를 주도했다는 변화 자체로 코칭 스태프 변화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KGC는 스펠만을 자꾸 배수용이 붙이니까 2라운드 때는 KGC가 스펠만을 골 밑에 넣어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게 하고, 그리고 변준영에게 계속 픽앤롤을 하게 해서 이제 스펠만 선수를 계속 안으로 집어넣는 노력을 해서 결국 2라운드에서는 삼성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수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2라운드에 또 KGC가 그거에 대비해서 또 가지고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각 구단 코칭 스태프가 얼마나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 삼성과 인삼공사 1, 2라운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에 반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팀들도 굉장히 많죠. 그냥 나는 선수 시절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코치가 되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코치 감독들, 지금 프로농구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코치로 있는 팀은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이 좋을 리도 없고요. 코칭 스태프가 준비가 되지 않은 팀들은 이제 연습 경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훈련한 걸 갖고 연습 경기를 하고, 훈련한 걸 갖고 연습 경기를 하고, 이런 루틴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연습 경기 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 경기 해서 선수도 혼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됐잖아, 저거 안 됐잖아. 근데 그때그때 그 말이 바뀌어요. 내가 뭐 때문에 잘못한지 모르고 혼이 나요. 그리고 우리 팀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혼이 나요. 근데 스타 플레이어들은 정작 혼이 잘 안 납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없으면 성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마추어는 팀들은 거의 80%는 해당한다고 봐요. 가끔 뛰는 벤치 멤버들이 혼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팀에 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예가 이제 신한은행에 있는 군하단 감독 대행이 굉장히 연습 경기를 잘 활용하는 감독이죠. 군하단 대행은 연습 경기를 하면서 선수 조합을 계속 맞췄어요. 우리가 수비가 필요할 때는 이런 멤버로 하면 수비가 잘 되는구나, 이런 멤버로 하면 공격이 잘 되는구나, 이런 멤버로 보면은 주역방을 잘 깰 수 있구나, 이러면서 라인업들을 계속 시험하면서 맞췄어요. 군하단 대행이 그 김여범 코치가 갖고 있는 그 사이즈만한 종이가 딱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수 라인업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 라인업이 어느 때 써야 되는 라인업인지가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인업이 시간 구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다 40분을 다 쪼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 라인업,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 라인업 하면서 선수 출전 시간 조절도 당연히 다 되는 거죠. 전날 선수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내일 경기에 주전이 누가 나가고 우리는 이 로테이션대로 돈다. 경기 플랜을 선수들이 알고 하는 거죠. 우리 감독이 어떤 경기를 준비하고 있구나, 내일은 이런 경기를 준비하는구나 하고 알고 나가는 거죠. 반면에 아직도 프로농구 팀 대부분은 경기 직전에 내가 스타팅 멤버로 나가는 줄 압니다. 경기 전 라커룸에 딱 들어가서 감독이 오늘 스타팅 누구 나가 이렇게 한 반은 그렇게 해요. 반은.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은 한 17, 8은 이럴 겁니다. 그냥 경기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겠죠. 근데 갑자기 감독이 야 너 나가서 처음에 코트에 왔다 갔다 한 2-3번 하겠죠. 오픈 찬스가 났어. 슛을 던졌는데 안 들어갔어. 나와. 아니면 턴오버를 했어. 그러면 나와. 그러면 또 앉아서 또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이 군하단 대행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팀의 로테이션이 정해져 있고 늘 계획대로 될 수는 없겠죠. 거기서 변수가 발생할 텐데 그 변수를 제외하고는 이 선수가 나가서 실책을 해도 그 실책 때문에 빼진 않아요. 채워줘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선수도 내가 얼만큼에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책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벤치로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죠. 턴오버를 두려워하고 슛 던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또 군하단 대행의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를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삼성생명하고 경기하는데 군하단 대행이 유승희를 포인트 가드로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준비했던 거다. 오프 시즌 동안 유승희를 지금은 2, 3, 4번을 쓰고 있었지만 유승희를 포인트 가드로 쓰는 거를 오프 시즌 때 연습 경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다. 다만 김혜나가 부상으로 인해서 멤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유승희가 포인트 가드하는 걸 3라운드쯤에 쓰려고 했는데 좀 앞당겨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군하단 대행은 이건 뭐 내가 특별한 게 아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이렇게 배워왔다. 그냥 단순히 자기 배워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프로팀들도 이런 팀들이 꽤 많고 아마추어 팀들은 대부분이다. 거의 연습 경기가 감독들의 화풀이 장이다. 뭐 아마추어 팀들은 다 3-2예요. 왜 3-2인 줄 아세요? 프로농구가 3-2를 많이 쓰니까. 삼성이 스펠만에게 배수용을 붙이면서 딴 팀들이 다 스펠만에게 국내 선수를 붙였던 것처럼 근본이 뭔지 몰라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냥 감독의 주먹구구식의 운영으로 그 선수의 성장하는 시기를 그냥 보낸다? 이거는 굉장히 선수 한 명의 인생에 걸려있는 일인데 연구를 해야겠죠. 이거는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고
팩트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모든 아마추어 지도자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농구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농구 선수 생활도 하고 여전히 농구계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처음에 기대를 했대요. 프로 선수 생활을 한 농구인이 아마추어로 오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가르치겠지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그냥 쓸데없는 데 관심이 더 많고 돈 밝히고 나쁜 것만 골라서 하고, 그래서 그분이 선수 생활을 할 때는 그때 농구 가르쳤던 코치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자기 손잡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손잡고 걸어가면서 알려줬대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코치들은 너네는 농구의 길을 몰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농구의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걸 가르쳐주는 지도자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요즘 애들은 농구의 길을 모른다고요. 지도자면 농구의 길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습 경기가 감독 코치의 파프리 타임이다 얘기하는데 군화단 대행이 경기 때 선수한테 차분히 얘기하지만 엄청 혼내기도 해요. 근데 그 혼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벗어나면은 혼냅니다. 그 위에 것은 혼내지 않아요. 근데 가장 혼낸 게 뭐냐, 역습 맞으면 점수를 넣고 상대에게 역습을 맞으면 무조건 작전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은 6개 구단 중에 선수들의 신장이 가장 작은 팀이에요. 가장 작은 만큼 활동량이 많고 빨라야 되는데, 빨라야 되는 팀이 역습을 당하면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선수들도 우리는 역습을 당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선수들이 알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팀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죠. 하나의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것도 있었던 일이에요. 앞선에서 수비가 뚫려서 들어오면 뒷선에서 돌파를 한 상대편을 가서 견제를 해줘야 돼요. 견제를 하러 가면 정작 자기 수비수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감독은 나를 혼내요. 난 이거 도와주러 가다 맞은 건데. 그러면 이거 선을 감독이 정해줘야 돼요. 뚫렸을 때 헬프 가지 마. 앞선에서 뚫려도 끝까지 막아. 라고 해주든가, 뚫렸을 때 헬프를 가. 그럼 뚫리면 너는 이쪽을 가. 라고 한다든지, 뚫려도 되니까 가서 일단 헬프해. 이거부터 막자. 라고 감독이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이거 선을 안 그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내가 이거 수비 도와줬다가 이거 얻어맞는다고 나를 빼니까 나는 그냥 안 도와줘야겠다. 그러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이 그걸 넘어간다? 그럼 코치라도 얘기를 해야죠. 감독님 이게 자꾸 뚫려서 우리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감독 코치가 지금 수비를 저렇게 해? 이러고 끝나요. 이런 감독, 이런 코치한테 1억 7, 8천씩을 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선수 간의 신뢰가 깨지고 선수들이 코칭 스태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 경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갖다가 이거 우리 다음에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코칭 스태프와 회의를 해서 그 선을 다시 구워서 다시 틀을 만들어서 다음 연습 경기 또 해보고,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연습 경기 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경기의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전희철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전희철 감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습 때 안 한 건 경기 때 절대 하지 않는다네. 우리가 진짜 이거 자신 있는 거야 라고 갖고 와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연습 때 안 한 거를 경기 중에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게 전희철 감독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SK는 오프시즌 동안 운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SK는 더 단단해지기도 했고,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감독들은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야 이거 해봐, 그때 하는데 그거는 금방 바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프시즌이 진짜 중요하다. 3개월을 잘 보낸 팀과 3개월을 진짜 그지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칭 스태프가 술 먹기 바쁘고 자기들 얘기하기 바쁘고 서로 각자 일하기 바쁘고 경기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독한테는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내가 잦은 사퇴 하지 않는 이상은 잘려도 돈을 받아요. 그러면 감독은 그냥 3년 동안에 2억 5천씩 3년 받으면 그래도 한 7억 5천 되잖아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7억 5천 내가 과소비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코칭 스태프가 매년 한 10억을 받아가면서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오락이나 하고 앉았고 뭐 이러고 3년을 보낸 팀들은 감독은 가서 돈 벌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프로 생활 시작한 신인들
그리고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노장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1년 1년이 진짜 귀합니다. 어린 선수들한테는 성장하는 시간이고,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선수들에게는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진짜 귀한 시간인데, 코칭 스태프가 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이런 코칭 스태프가 있는 3년이 선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단들도 코칭 스태프를 선임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코칭 스태프도 선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수와 지도자는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선수 시절에 이렇게 해야지 감독할 만해 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의 지도력이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일단 이름값이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는 NBA는 30개 팀 중에서 10대 명이 선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도 전문가를 쓰는 거예요. 코치 전문가. 선수 때 잘했던 사람을 코치로 쓰는 게 아니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뭐야? 이렇게 판단하죠. 대부분 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군화단 대행이 1타 강사니 뭐 이런 얘기를 듣지만 처음에 감독 대행할 때만 해도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이것도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군화단 대행 임명이 났을 때 꽤 많은 통의 전화가 왔대요. 전화번호를 모르는 전화가 왔대요. 그게 뭐냐? 나 농구인 누군데 내가 농구 가르쳐 줄게. 나 농구인 누군데 내 지역방 가르쳐 줄게. 이런 전화가 엄청 왔대요. 거기에는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감독도 있어요. 그냥 군화단 대행이 어떤 지도자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애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겠어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웃기죠. 누가 군화단 대행한테 이분들이 배워야 돼요. 군화단 대행이 1타 강사로 코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오히려. 누가 누구한테 농구를 가르칩니까? 이게 우리나라 농구인들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도자와 선수의 역량은 별개다. 우리 팀에서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단은 자선기업이 아니에요.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하고 그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팀인데, 감독 코치들이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군화단 대행이 올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신한은행과 감독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구단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된 좋은 사례가 된다면 우리나라 지도자를 선임하는 구단들의 시선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화단 대행이 보란듯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가 진짜 김효범 코치 이외에도 이두훈 코치, 이규석 코치가 모두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연구도 진짜 많이 하고, 이런 노력하는 코칭 스태프가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독은 선수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 감독이 있을 거고, 어떤 감독은 전략가가 있을 거고, 어떤 감독은 자유롭게 풀어주면서도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감독, 여러 가지 부류의 감독이 있으면 그럼 거기서 내가 친한 코치를 쓰는 게 아니고 내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코치, 나보다 이쪽에서 더 뛰어난 코치를 써야 되는데, 그런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겁니다. 시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감독, 코치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팀들의 그런 경기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다음 달에도 이 부분이 약간 연장선상에서 프랜차이즈 선수를 그대로 감독, 코치로 쓰는 거에 대해서